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윤석열 대표님이 신년에 그 주식시장 가가지고 이 증권거래소에서 발표를 아주 화끈하게 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네. 이렇게 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제대로 잘 될 수 있을지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무엇보다 금투세가 뭔지 한번 좀 자세히 짚어주시고 시작해보죠.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분명히 하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폐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도입이 네. 안 됐는데 예. 폐지를 하겠다고 한 건가요? 법은 통과됐는데 보통 법이 통과되면서 바로 시행되는 법률이 있는가 하면은 통과되면서 2년 뒤 혹은 뭐 3년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원래 2023년도 작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또 2년이 연장돼서 원래는 2025년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니까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시행되려고 했던 그 제도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금융도 어려운데 세금도 어렵잖아요. 예, 소득세 다 어렵잖아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금융과 관련된 그 투자와 관련된 소득들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로 그 세금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식과 채권과 파생상품, 기타 여러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한 모든 소득을 하나의 잣대로서 이제 그 일관된 잣대로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금융투자소득세인데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기존과의 차이점입니다. 네. 기존과의 차이점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주식의 양도소득, 또 양도소득이라는 표현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매매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주식 매매 차익에 지금까지는 거의 과세를 거의 안 했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세를 예외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면 예외 없이 과세하겠다는 게 이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세금 신고할 때 보면은 그 양도소득은 따로 이렇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식을 판 양도소득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그런 말씀이죠. 아예 안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주 기준을 높게 잡아서 그 기준 이상인 사람들만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한 주식을 얼마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법상 대주주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 자본시장에서 통용되는 대주주가 아니라 세법상 대주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대주주에게만 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과세하겠다는 거였는데요. 그 대주주 기준이 원래는 이제 한 종목당 100억 이상이었다가 뭐 50억 뭐 그리고 10억까지 내려왔는데 작년 연말에 또 그 정부가 기습 처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잘 이렇게 알아두셔야 할 게 그 한 종목당 10억 이상입니다. 아. 네, 한 종목당 네, 보유 네. 주식 수가. 네. 아, 그럼 한 종목 그러면 여러 종목에 나눠 가지고 49억 원씩 뭐 10종목을 갖고 네. 있으면 490억 원 갖고 있지만 대주주는 아니 뭐 아니라. 5천억, 1천억을 1조로 갖고 있어도 주당 그 50억이 넘지 않으면은 뭐 내가 1년에 1,000억의 주식 그 양도소득을 냈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대주주라는 개념은 사실상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를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생각을- 과세를 해왔던 아, 제도였는데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모든 투자자에게 예외 없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을 주식 투자자는 안 냈었는데 이제는 그렇죠. 5천만 원 이상을 이익을 내면은 내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원래 증권 거래세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고 팔 때 내는 거. 그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내는 세금이 여태까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금 설명드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거의 거치지 않고 있었던 양도소득세가 있었고요. 제대로 거쳤던 세금은 증권거래세금이 있었는데 이거는 모든 거래에 그 거래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증권거래세로 내왔습니다. 근데 그 퍼센트가 예전에는 0.3%였는데요. 요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낮아져서 그 0.2%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0.2%가 되고 또 내년과 후년까지도 계속 낮춰질 예정인데 네네. 그 낮춰지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거둘 예정이니까 네네. 증권거래세는 이렇게 낮추다가 나중에는 이제 폐지시키자 약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 무슨 예. 선불 같은 개념으로 아직 도입 안 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할 거니까 맞습니다. 거래세는 낮추기 시작하자면 네, 먼저 낮추기. 이미 이거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그런 거. 도입하지도 그런 거군요. 않았는데. 아. 네, 그 도입하지도 않은 걸 또 폐지하겠다라고 하신 근데 거예요. 네. 그러면 거래세는
거래만 하면 다 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요거는 있어야죠.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상자가 굉장히 작을 것 같은데요. 그 대상자가 보통 우리나라 통계에서 비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비과세 되는 사람들은 애초에 통계로 추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대소득도 우리가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게 원래 비과세가 아닌데도 제대로 신고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큰데요. 근데 아무튼 비과세가 되고 있는 측면은 통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대충 예측치로 전체 투자자들의 한 1% 정도가 해당될 거라고 한 5천만 원 이상의 연소득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 투자자의 인원이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크게 동학개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네. 한국의 주식 투자 뭐 인구가 원래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추산으로는 한 1,40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권자층으로 뭐 따지면 굉장히 그 많은 수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 주식 투자자 인구고 그 중에 한 1% 정도인 14만 명 정도가 그 해당될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 안 하겠다고 하면은 거래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원래는 금투세 도입하는 걸로 해서 거래세를 없애려고 차차 낮춘 건데 여기 그런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는 안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를,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이렇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안 낸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름의 호재인데 증권거래세는 예전처럼 걷겠다 혹은 이전보다 더 많이 걷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막상 또 증권 개장식에 대통령으로서 처음 가가지고 발표를 한 건데 그 불편한 얘기까지는 같이 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대선 때도 또 있었습니다. 대선 때 그래요? 제가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12월 27일에 2021년 12월 27일에 제 날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말 경력 좋으시네. 예, 갑자기 그 이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가지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아, 그때 대선 후보 시절이죠? 대선 후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증권거래세 폐지는 당시에 원래 2020년도에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을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차차 줄여나가면서 나중에 폐지시키자라는 얘기를 원래 여야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돌연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여야가 그거를 명확하게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증권거래세가 그 일부는 농특세라고 농업과 관련된 특별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거 특이하죠. 왜 증권거래세에 농업과 농특세가 붙어 있는지. 근데 그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증권거래세가 10조 원이 거쳤어요. 그리고 농특세가 7조 원이 거쳤거든요. 17조 원이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겠다는 건 17조 원의 세원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수를 포기하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10조 원은 그렇다 쳐도 이 농특세라는 그 세금은 농특세이기 때문에 요 금액은 그대로 농업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업 지원에 쓰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극렬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세제이기 때문에 쉽게 폐지한다라고 못했던 거예요. 근데 12월 27일에 갑자기 돌연 증권거래세 폐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게 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1월 27일 정확히 한 달 뒤였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에 당시 페이스북에 7글자 공약 그 유행이었어요. 본인이 유행시켰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7글자를 일부러 맞춰가지고 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 줄여서 주식 양도세 폐지 이렇게 7글자 공약으로 갑자기 페이스북에 이게 게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거래세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한 한 달 달 뒤에는 뒤에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50억, 10억으로 이제 대주주 기준을 좀 낮춰가면서 제대로 세금을 거두고 2023년부터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2020년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예, 2020년 여야가 합의했는데 2022년 1월 27일에 갑자기 주식 양도세 폐지라고 7글자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 전문가들과 뭐 기자들이나 요 주식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좀 어리둥절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이전에 증권거래세 폐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당시 그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었거든요. 원희룡 장관. 많은 기자들이 가서 또 제가 또 아는 기자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한테 증권거래세 폐지 한 달 전 발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금투세 관련돼서는 어떤 것인지 그 정책본부장한테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꼭 좀 받아달라고 제가 아주 구체적인 질의서까지 사실 몇몇 기자들한테 써서 보내줬습니다. 네, 보내줬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 원희룡 장관의 특유의 그런 이제
그 말하는 이제 말투가 있는데요. 중요한 질문에는 능수능란하게 넘어가면서 그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건 아닌데 마치 답변을 한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고 정작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특유의 스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킬이라고 봐야 될지 기만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 증권거래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금투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증권거래세는 어느 정도는 좀 존치시키지 않을까라는 것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투세는 폐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당시 여야 합의로 했었던 거니까 적당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주식 투자자 입장을 생각하면은 나는 500만 원, 아니 저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내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거래세 없어지면은 조금 낫겠네? 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가 낼 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그 주식 투자자분들이 증권거래세는 잘 인식조차 못해요. 보통 내가 주식을 산 금액과 판 금액을 따져가지고 얼마의 매매 차익을 냈고 그 중에 증권거래세가 얼마였는지를 계산하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 정도 이익을 얻었지 정도로 마지막에 계좌의 잔액 정도만 보지. 그리고 사실 숨어있는 비용이 또 있어요. 증권거래세랑 그것보다 조금 낮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증권사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맞아. 그 증권사 수수료도 아깝다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이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인식도 못 하고 있고 정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조세 저항도 없이 상당히 큰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세수인데요. 또 이 세금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세금을 없애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호기롭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원희룡 당시 본부장 지금 뭐 전 장관 네. 입을 빌어서 폐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대답을 했었다는 거죠. 네. 걷어들이는 것처럼. 네. 그러면서 양도세는 폐지하겠다고 또 호기롭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그 양도세를 이제 공식적으로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정확히 발표를. 말하면 원희룡 장관 다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네. 밝힌 적은 네. 없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넘어갔습니다. 그냥. 이미 후보가 네. 폐지하겠다고 한 건데 네. 정책본부장은 컨펌을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앴다고 한 거지만 사실상 한 달 뒤에 뒤집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집은 거군요. 네. 뒤집은 사실상 거라고 볼수 뒤집었다. 있습니다. 네.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했다는 뭐 그런 얘기. 뒤집었지만 뒤집었다라고 말을 안 한 셈인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참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너무 적게 내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정말 그런 건지 또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의 핫 이슈는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것도 나름대로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논쟁이 그것보다는 이런 금투세라든지 자본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 주식시장의 주식 투자자들에게만 관련이 있는 세금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세금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행위들을 차별하고 있어요. 차별하고 있다고. 예, 굉장히 우리 차별금지법이 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세금이 인간을 차별한다. 세금은 인간을 특히 경제적 행위를 상당히 많이 차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세금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금은 일단 국가 재정을 충당해가지고 그렇죠. 복지나 국방이나 맞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일에 공공재 같이 쓰는 공급. 거잖아요. 네. 당연히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은 공공재 공급,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의 비용을 충당하는 게 세금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세금의 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의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하면? 네.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요. 어떤 행위를 장려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주거나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벌금 할 수가 같은 있는 개념이네요. 벌금이라고 표현하면 세금을 벌금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경제 행위에
어느 정도의 세금은 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벌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게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내는 걸 벌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근로소득세에서는 예외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율을 다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왕왕 많이 누락이 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공제 혜택을 크게 주거나 하는 형태로 상당히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초기 발전 단계에 있을 때는 자본소득의 과세를 좀 미진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이 축적돼야 경제적 발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가난한 나라는 자본이 맞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돈부터 모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이제 세금이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이래서 열심히 번 사람과 맨날 부동산과 주식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었을 때 이쪽은 왕창 과세하고 이쪽은 아무 세금이 없다면은 사람들이 일을 늘리려고 하겠어요? 그 일할 시간에 땅 보러 다니겠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제가 네. 그래서 한 과세 시나리오를 한 4가지 정도로 좀 짜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5억 정도의 소득을 벌 때 네네네. 이제 그게 근로소득이냐 아니면 사업소득이냐 혹은 이제 주식 매매 차익이냐, 뭐 배당 소득이냐, 이자 소득이냐, 부동산 매매 차익이냐, 부동산 임대 소득이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대충 한번 이제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를 한번 해왔습니다. 연간 5억 원을 벌 때.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근로소득, 네. 근로소득으로 5억 정도를 벌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득이죠. 네, 이게 그렇죠. 100분위로 우리 따지면 한 0.2% 정도 되더라고요.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 네.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네. 그게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다른 공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한 1억 6천 정도 세금을 내더라고요. 5억 원 중에 1억 6천만 원. 공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네네네. 근데 실제로는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냅니다. 이거는 제가 국세청의 소득 분위 통계를 받아가지고 분석해 본 자료에서는 네네네. 1억 4천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세율로 따지면은 한 28%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3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근데 한 1억 정도 벌 경우에는 1억도 상당한 고소득자잖아요. 연봉 1억. 네네. 예, 세후소득이 그렇죠. 1억이면 세전소득이 1억이면 상당한 고소득자인데 이 세전소득이 1억인 분에게 내는 평균적인 그런 실효세율은 한 1,000만 원 정도. 실효세율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10% 정도. 이게 OECD 국가들 중에 상당히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주식 매매 차익으로 5억 원을 벌었다. 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이 얼마를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대주주이냐 안 대주주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한 주식당 50억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일절 세금이 없습니다. 영원이에요? 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5억 원 벌었을 때 내가 일해서 벌면은 1억 4천만 원이고 네. 주식해서 벌면은 영원? 영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나네. 거래세는 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거래세는 우리 냅니다. 얘기했던. 네, 거래세는 내지만 오히려 이 거래가 이게 증권사들에서 내부 통계에서 늘 많이 드러나는 건데요. 거래가 잦은 사람들 수익이 적습니다. 좀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잦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한 방에 투자 잘 해가지고 5억 원 벌었다 그럼 거래세 거의 안 물고 그냥 그렇죠. 5억 원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한 번에 탁 하면은 거래세 한 번만 내잖아요. 0.2% 한 번 낼 것이고 그 정도의 세금을 내게 1년 내내 뼈 빠지게 야근해가지고 5억 원 벌 것 같은데 5억 원 근로소득 버는 사람 보통 컨설턴트거나 뭐 이런 일 많이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네. 1억 4천만 원 맞습니다. 방금 계산했는데요. 5억 원에 0.2% 거래세 내면 100만 원 냅니다. 아 100만 원? 그러면은 1억 4천만 원인데 100만 원 너무 차이가 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면은 요게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금융투자소득세 얘기인가요? 도입되면은 5천만 원 이상부터는 이제 똑같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세수가 거치게 되는데 근데 이게 기존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신년 증권 개장식에 가서 얘기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네네. 근데 지금 1,300만 명이 있는 주식투자자 인구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없던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면 예외 없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제도를 과연 우리가 예전에 여야 합의한 대로
그 시행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요거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지속적으로 낮춰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세금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차별할 필요가 없고 뭐 근로소득에 어느 정도 세금을 매기든 아니면은 자본소득에 세금을 매기든 어느 정도는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장기적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욕심을 내면 오히려 장기적 방향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번 대통령의 발표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좀 속도에 욕심을 내려다 보면은 그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또 정치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이제 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생기거든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세제가 그 사람들에게 수용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 하면서 또 세수입의 규모를 잘 가져갈 수 있느냐, 또 세 번째로 또 따져봐야 할 것은 그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세제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잘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용성, 세수, 그리고 한국적 디테일, 특수성, 네. 특수성 이렇게 세 특수성에 가지를 따른 따져봐야 디테일. 한다. 네.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또 그래도 더 궁금한데 시나리오 아까 딴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로소득자도 있고 주식투자자도 있지만 다른 경우는 어떻게 사업도 하고 뭐 부동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일단 금융소득 중에서 배당소득이랑 이자소득이 있는데요. 일단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그나마 1994년도에 금융투자 종합과세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네네네. 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소득세 그 세율대로 매기고는 있어요. 근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서 상당한 혜택을 네네.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 차익, 이게 어마어마하죠. 부동산 매매 차익. 그렇죠. 이거에 과세하는 걸 부동산 양도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차익도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입니다. 12억 원까지는 네네. 비과세입니다. 네. 그래서 2주택자, 3주택자들에게만 그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과세라고 해서 무거운 과세를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1, 2년 만에 바로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과세한부분을 바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죠. 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차익도 7억 원에 집에서 사서 12억 원에 팔아, 요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5억 원 남긴 거죠. 네, 5억 원 딱 남겼는데 얘가 1주택자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아, 네, 영원. 영원입니다. 네. 또 부동산 임대소득. 요거 얘기는 또 나중에 뭐 1시간 따로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래는 내야 돼요. 이게 2020년도 전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다 비과세였어요. 네네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2천만 원 이하 다 비과세였는데 2020년부터는 2천만 원 이상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진짜 과세하고 있느냐? 제가 통계를 다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그 통계를 찾아보면은 한국의 그 전월세 숫자랑 맞지가 않아요. 그 납세자 인원과 전월세 입주자 인원이 맞지가 않아요. 1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내고 있는 안 거네요. 내고 있습니다. 거두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또 그 실질적으로 세무사들은 전세는 비과세해야 되고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전세는 또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도 사실은 월세 전환율로 생각해가지고 소득 어느 정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를 그 산정해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안 내고 있거든요. 게다가 과세를 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그 신고하고 내는 사람과 신고 안 하고 안 내는 사람의 이익의 차이가 너무 크면은 이게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는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네. 깎아주고 있습니다. 공제를 그 2천만 원의 경우에 공제를 갖다가 1,600만 원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2천만 원 소득 없을 때 1,600만 원 공제해주면 400만 원의 이제 세율을 부과하는 건데 400만 원에 14% 부과하면 56만 원이 나오는데 또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은 또 40만 원 깎아줘서 사실상 2천만 원의 소득세가 12만 원, 임대소득세가 12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줄을 세우면은 세금 제일 많이 내는 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그다음에 종합소득, 자영업자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냥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종합소득을 내는 사람들. 네.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내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12만 원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주식 매매 차익이 네네네. 증권거래세 10만 원 정도 낸다니까. 그리고 부동산 매매 네. 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 그러니까 사회가 왜 이렇게 이게 가고 있는지가 이 세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가 드러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금 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죠. 뭐든지 세금을 깎아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서 깎으면 딴 데서 또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메워야 되잖아요. 국가 맞습니다. 재정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주식 쪽에서 깎아주면 결국은 또 근로소득자들에게 부담이 가게 된다는 거 이런 거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설명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어요. 금투세를 도입 안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발언이 가장 대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장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그래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발생했는가? 예전에는 한국이 그 안보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10년 동안에는 완전 글로벌 컨센서스가 생겼어요. 한국 재벌들이 좀 특이하다. 이 다수 주주들의 이익과는 그 정반대의 행동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들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 이것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는 사실 무한가지인데 오늘 좀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사실 그게 결정적이거든요. 재벌 문제가 디스카운트 그렇죠. 원인이다. 예, 네. 다수 주주의 이익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이 방송에 이진우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그 왜 태영그룹의 사재를 출연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식료품 회사에 비롯되면은 식료품 주인들은 얼마든지 거기서 물건을 뺏어 먹고 잘 팔리는 것들은 자회사 만들어서 거기서 공급시키고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막상 그 회사 망하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빼먹었으니까 당신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예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을 원리 원칙대로 적용한다면은 주식회사에서는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 자기 사지를 터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의 특수성, 한국 기업의 특수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고 정부는 그거를 방치해 왔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걸 막는 행위들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제도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들의 휘둘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포획되는 그런 행위들이 어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환경, 정부의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에게 포획된다는 거 이해관계자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주식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 그리고 뭐 기업 환경에서는 뭐 그런 대주주들, 재벌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입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오용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재벌 문제 때문에 한국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이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었는데 갑자기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온 건 굉장히 뜬금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을 이렇게 갑자기 도입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오히려 조장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거죠. 맞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다른 나라들 다 자본이득 과세하고 있는데 디스카운트 발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